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후쿠시마 사고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일본의 안전신화가 깨진 것이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아니라 사실은 그 12년 전에 깨졌었다.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 혹은 도카이무라 인계 사고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카이무라는 역시 도쿄에서 인근 지역인 이바라키현의 도카이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 재처리 시설이 있던 거예요. 네네. 발전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으로 핵 발전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그 폐연료들이 있잖아요. 네. 폐연료라고 해도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것들을 다시 가져다가 재처리, 다시 순도를 높인 물질들을 가지고 다른 발전소에 주는 시설인 거죠. 네네. 근데 임계사고가 뭐냐면은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뚜껑이 열리는 게 임계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끓는 점 비등점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비등점이 넘어야 이제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방사능이 임계점을 넣으면 방사능이 붕괴하면서 방사능 물질을 온사방으로 뻗어내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임계사고라 그러는데, 근데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누가 불을 땡겨주지 않더라도 방사능 물질들이 어느 일정 밀도와 질량으로 모이면 지가 스스로 붕괴를 해요. 폭발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방사선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정말 무섭죠. 무섭죠. 근데 이런 임계사고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940년대부터 미국이 그 핵폭탄 연구를 시작해서 원자폭탄 연구를 시작해서 여러 실험을 하고 그 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계속 그 임계점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는가, 임계점을 컨트롤해야 이거를 폭탄을 만들든지 발전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험실에서 임계점 실험을 하다가 임계사고가 몇 번씩 있었어요. 또 실험이 나와가지고 실험을 하지 마. 근데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고는 40년대, 50년대고 1999년이면 이미 일본은 원자로 수십 기를 가졌고 전 세계에서 미국과 거의 다이다이 이거 방송하니까 상관없구나. 미국과 다이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핵공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냐? 심지어 또 그분들은 되게 화학자죠. 아니요, 그거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약간 일본 분들이 되게 매뉴얼 엄청 잘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매뉴얼대로 지켰어요. 아, 매뉴얼대로 철저히 했는데도 지켰어요. 그래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지킨 게, 매뉴얼이 원래 그 각 공정 단계마다 지켜야 될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매뉴얼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야 이거 뭐 너무 돈도 안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2대 단계로 줄여버리자. 그래도 우리가 주의하면 되지. 아니 또 그럴 때는 그런 융통성이 그 매뉴얼을 있었어? 잘 지켰어. 아니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잘 지켰다고요. 줄인 매뉴얼대로 지켰다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데 그 폐연료를 가지고 그 질산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라늄 물질만 침전하게 됩니다. 이거를 스테인리스 통에다 붓는 거예요. 작업도 간단하죠. 근데 이 통 자체가 일정 질량 이상 넘어가면 안 돼. 2.4kg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작업자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이 통에 무려 거의 7배죠. 16kg 정도까지를 부어넣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매뉴얼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매뉴얼이 아니지. 매뉴얼에서는 2.3kg 이상을 넣으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작업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이란 그런 거잖아요. 사고가 안 나려면 우리가 좀 그 아주 지랄 맞을 정도로 극성스러울 정도로 잠깐만 세워봐.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없어? 여기다 안전해? 저기 안전해? 저기 안전해? 운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선은 사실 횡단보도 앞에서 뭐 3m밖에 있지만 우리가 서는 이유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 보행신호 때는 무조건 사람이 없어도 지나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고. 만에 하나 모르니까. 사람 없지 뭐 지나가면 되지. 아이고 사람도 새벽이잖아. 뭐 어때? 사람도 없는데 빨간불 지나가도 돼. 그거는 그러다가 또 길 건너다가 사고 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고, 이분들 작업하시던 분들이 다 일반인들이 아니라 화학을 전공하시고 공학하신 분들의 엔지니어들이에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퍼런 빛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고 그걸 이게 또 뭐냐면 보셨어. 이게 체름코프 복사예요. 네. 인계 순간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푸른 성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발전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은 원자로 밑에 물이 있고 그 봉들이 이렇게
빛이 푸르스름하잖아요. 바로 그게 체력복 복사입니다. 그 말인즉슨 방사성 물질이 엄청나게 쏟아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때 작업하신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18 시버트의 방사능에 노출됐고 한 분은 10 시버트예요. 이 시버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 시버트가 1000 시버트입니다. 네네. 한 단위가 있죠. 한 분이 18 시버트, 다른 분은 10 시버트예요. 보통 인간에게 안전한 1년 누적 방사능 허용 수치가 1 미리시버트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1 미리시버트 정도 방사능 피폭되면 뭐 전혀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사실 1 미리시버트 정도는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라돈 침대 근처에 있거나 비행기를 타고 그 좀 상공 8,000m 이상 올라가면은 이 정도는 노출되죠. 일상적인 CT 촬영을 찍거나. 그렇죠. 일상적인 방사능이에요. 그런데 18 시버트는 어때요? 18 시버트는 18,000 미리시버트라는 이야기인 거죠. 미친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이 18,000년 동안 천천히 맞아야 될 방사능을 한순간에 맞은 겁니다. 죽음이 예견된 정도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 도카이무라 사고도 대처가 정말 충격적인 게 놀랍게도 후쿠시마 사고 처리 방법과 너무 비슷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JCO라는 재처리 회사가 이렇게 일단 체렌코프 복사는 틀림없으니까 이건 임계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임계 사고 났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본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시설에서 임계 사고가 날 리가 없습니다. 왜 꼭 그러는 거야? 우리 거에서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이러면서.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2명이 쓰러졌는데 바로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건 아니고 2명이 쓰러진 거는 일단 방사능의 그 엄청난 방사능에 순간 피폭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몇 시간에서 혹은 2, 3주, 한 달, 2달까지 그 중에서도 괜찮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DNA 사실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말도 멀쩡히 하고 농담도 하고 굉장히 평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 때문에 쓰러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119가 올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근데 잠깐만 지금 방사능이 운사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 근데 구급대원들이 그냥 오면 어떻게 돼? 그분들도 바로 피폭되지 않나요? 됐죠. 그분들도 피폭됐죠. 그리고 이 시설에서 0.5km 이내에 반경 500m 이내에 무려 10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 사람도 또 많이 살았어. 그분들도 일정 부분 피폭이 됐죠. 주민 대피를 시작한 게 무려 사고 발생 4시간 반이나 지났어요. 그것도 최초로 작업한 3분 중에 2분은 직접 체렌코프 광을 눈으로 봤어요.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지. 저희 체렌코프 광 봤거든요. 어이쿠 세상에 큰일 났네. 이거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던 JCO라는 회사 재처리 시설의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엄정한 법칙방을 받았겠죠. 일본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회사는 일단 벌금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1억이죠. 1억. 그리고 꼴랑 그거? 관리자 등 작업자 6명이 일본 검찰이 기소됐습니다. 집행유예 전원. 왜요? 고의성이 없었다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후쿠시마는 정말 더 큰 사고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일본 검찰이 도쿄전력 사장 그 후쿠시마 원전은 국가께 아닙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철도,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걸 민영화시켰어요. 민영회사예요. 민영회사. 도쿄전력 사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 40명 정도는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해요. 그랬는데 2013년이 되면 그러니까 2년 정도 수사했죠. 네. 전원 불기소 처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기소하지도 않고 전원 불기소 처분. 재판도 안 받고 혐의 없음 불기소. 고의가 없으면은 다 죄가 없는 게 어이없죠. 이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정말 안 좋아지니까 2015년 그러니까 사고 난 지 4년이 지나서야 도쿄전력의 전 회장, 전 부사장 등 3명을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시작합니다. 형사재판이에요. 민사 아니에요. 재판도 엄청나게 길게 질질 끌죠. 그리고 2019년이 되면 이들 모두 무죄 선고로 풀려 나옵니다. 전 그 다음이 더 어이없는데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일본 사람들의 분노는 도쿄전력과 그 아베 정부로 향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이없게
보통 일본인들의 분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현민을 향한 혐오로 바뀌어요.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 당황스러운데요. 정말 어이없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튼 아니 왜 그거를 사람들한테 후쿠시마 현민한테 그런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이즈메라는 성격들이 우리와 뭐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못 참아요. 근데 후쿠시마 사람들 그 원전 사고 붕괴되고 마을 잃고 다시 떠들어오는 거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당신들 피해자라고 나와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이제 더 보기 싫어요. 그 끔찍한 얘기를 더 이상 듣는 게 싫어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 후쿠시마에서 살지 말고 더 어디 뭐 해외를 나가든 다른 지방에 가든 그렇게 살으세요. 우리는 이제 후쿠시마 얘기 그만 듣고 싶어요. 라는 심정이 들면서 오히려 그들을 한테 혐오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이없죠? 근데 이런 어이없는 게 우리라고 없었을까요? 저 사실 예.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많이 있죠. 네. 다시 후쿠시마 사고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그 방금 말씀한 도카이무라 사고는 그렇게 처리가 됐었고 후쿠시마 사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진도 6.1의 강진이 일어났으니까 네. 쓰나미가 약 15m급의 쓰나미가 왔고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죠. 그 자체로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원전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모든 주요 시설에는 UPS라는 게 있죠. UPS는 그 택배에서 UPS가 아니라요. 근데 UPS가 빨라요? 페덱스가 빨라요? 왜 그러세요? 네, 아무튼 UPS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UPS가 작동을 바로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러면 이때 그 쓰나미가 몰려와 그 후쿠시마 일대가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상 배터리나 비상 발전기를 가져올래도 육로로는 올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빨리 도쿄 전력 본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쿄 전력 본사에서는 일본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항공자위대를 부르든 육상자위대를 부르든 그 어떻게든. 군 헬기로든 부르든 뭐하든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려 6시간 가까이 사고를 은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외부에서 긴급 배터리를 가지고 오긴 왔어요. 근데 여기 가져오기까지 6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동안이 어떻게 돼요? 비상이 냉각 시스템이 끝났으니 원자로의 연기는 모락모락 오르고 핵발전소 원자로의 온도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냉각수가 증발하게 되죠. 네. 냉각수가 증발하면은 압력이 높아지죠. 그렇다면 체르노빌처럼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이없죠. 그 러시아와 그 체르노빌 때 소비에트와 가장 대비되는 점이 바로 이건데 어쨌건 그 소련 정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특유의 관료주의로 사태를 은폐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알게 되자 사람들을 막 갈아넣어서 너 가. 네. 동묵. 김수진 동묵. 체르노빌 가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정말 어이없던 게 도쿄전력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이미 멜트다운 직전이나 혹은 멜트다운 됐을 거예요. 그 상태가 됐는데 더 이상 냉각을 할 소방차들이 많이 왔었으니까 네. 냉각을 할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왜 핵발전소를 강이나 바다 근처에 짓는지 아십니까? 냉각수를 빨리 그렇죠. 공급을 하기 위해서죠. 예, 그러면 그 연수가 보통에 우리가 쓰는 물이 떨어지면 바닷물에서 퍼서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도쿄전력 사장이 이를 막습니다. 이유가 있죠. 네, 그 염분이 들어가 있는 물을 쓰면 그 원자로는 바로 폐로 되거든요. 네. 무슨 소리야? 저기 몇 조짜리 건데 그걸 폐로 시켜? 아까운 뭔 소리 거야.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이때 일본 총리가 간 나우토인데 간 나우토가 이 사실을 조금 늦게 알고 도쿄전력 사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명언을 남기죠. 사장님, 일본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일본뿐만이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커지는. 여기 설득돼서 그 황급히 바닷물을 날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많이 늦었죠. 많이 늦어서 이때 아직까지도. 도쿄전력은 이런 평가가 있어요. 도쿄전력은 사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지만 정보 차단만큼은 완벽히 성공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공통점은 또 하나 있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소련 붕괴, 그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89년에 붕괴됐죠. 근데 체르노빌 복구에 썼던 자본과 자원과 에너지가 상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분명히 소련 붕괴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후쿠시마 대참사, 후쿠시마 사고는 사실은 일본의 안전신화가 붕괴된 건 1999년인데 그 안전신화가 붕괴됐다는 거를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일본인 모두에게도 알리게 된 가장 강력한 안타까운 사고였던 거죠. 1964년에 도쿄올림픽이 올해도 이제 작년에 하기로 했던 도쿄올림픽이 올해 강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후쿠시마 또 근처에서 경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1964년 도쿄올림픽이 일본을 서구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그 반열에 올려놓은 신호탄이었다면 이제 올해 2021년 도쿄올림픽은 한 해 늦은 올림픽은 후쿠시마의 실패를 그대로 증명하게 된 네.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체르노빌이 소련이라는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초강대국을 해체시키던 그 신호탄이 된 것처럼 후쿠시마도 일본이라는 선진국을 신흥구태국으로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여행 얘기하니까 이 얘기 해야죠. 후쿠시마는 안전한가? 저는 사고가 나기 전에 후쿠시마는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후쿠시마 발전소가 있다 가본 건 아니고요. 후쿠시마 현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한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변에 옛날 일본이 그 경제 버블 때 네. 지자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항공사나 뭐 그 리조트 사업체들을 끌어들여서 해변에 호텔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창문 열면 바로 바다가 보여요. 그런데 후쿠시마에 있는 그런 호텔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죠. 그래서 정말 휴양하러 많이 갔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남들이 안 가던데 가시긴 했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은 호텔도 주차비를 다 받습니다. 근데 주차비를? 네, 후쿠시마에 있는 관광 호텔들은 주차비를 받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도 큰 장점이네요. 예, 저는 사람 없는 데를 좋아하니까. 물론 이제 사고 난 다음엔 안 가봤고요. 지금의 후쿠시마가 안전한 거 당연히 안전하지 않죠. 안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뭐 후쿠시마 반경 100km, 그러니까 도쿄가 후쿠시마에서 350km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도쿄에만 가도 막 방사능 피폭 당하고 그럴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드려야죠.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네, 우리는 안전한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콘텐츠 하나, 우리나라가 만든 영화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판도라라는 영화죠.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 나왔네요. 네, 저도 봤습니다. 판도라 이 영화가 2016년이죠 아마. 근데 이 영화야말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영감을 얻고 만든 영화죠. 너무 사실적인 것 같지 이 영화에도 않아요? 그 장면이 나오죠. 저 불은 물로 꺼지는 불이 아니야. 그래, 그건 물론 안 돼.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럴 수도 있겠다. 오늘 한국형 그 경수로까지 한번 말씀을 쫙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저희는 후쿠시마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도 오래된 원전이 성장이 많이 남아있고 그럼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먼 훗날 전 세계의 다른 누군가 우리나라의 원전을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로 찾아오는 일은 없어야겠다. 원전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2회분을 해봤고요. 과연 3회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이 지금 누르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때문에 3회를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는 악플 좋아합니다. 저에게 악플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악플 안 좋아하거든요. 네, 체르노빌 이분한테만 소비에게 선물을 해주세요. 달아주시고 저는 악플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OBS